자,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교재 14쪽에 있는 11번 문제에서부터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내고 5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장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탈자가 들어가서 죄송하고요.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2007년도에 제정이 2007년도 제정, 2008년도 시행,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2007년도에 제정, 2008년도에 시행,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밑줄 쫙 그어요.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밑줄 쭉 그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이 법조문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밑줄을 칠하겠고요. 자, 별표도 하나 쳐주십시오. 11번 앞에다가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2번과 3번과 4번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번은 뭘까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것을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만든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 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지문은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들어갈게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그러면 재가급여가 되겠죠.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쓰면 돼요. 줄 긋고 재가급여 우선 제공이라고 쓰세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이라고 쓰면 돼요. 3번 들어갑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가로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들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장기요양급여 적정 제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3가지가 바로 급여의 기본 원칙입니다.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꼭 정리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 제공 기본 원칙입니다. 자, 됐습니다.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보일 겁니다.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위에 보니까 법제로는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제로는 좀 이렇게 최근의 경향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2010년도의 문제였잖아요. 2010년도에는 보육시설이란 말을 썼는데요,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죠.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동그라미요,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은 끊어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의 박스,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박스,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 여성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는 총 근로자를 말하는데 300, 500 이 숫자는 중요하다는 거 알아놓으십시오. 1번 맞습니다.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합니다.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의 밑줄. 자, 세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유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할 거고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끊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빼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은요 인가받습니다. 따라해봐요. 어린이집인가? 시작. 어린이집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가정 어린이집, 가정의 동그라미요. 우리나라에는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정원은 끊어요. 상시 영유아 그렇습니다. 5인 이상 20인 이하에 가로 딱 묶어요. 5인 이상, 즉
미니멈이 5인 이상이고요. 5인이고 그다음에 맥시멈이 20인 이하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 어린이집의 상시 영유아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12번의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됐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어린이집의 종류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있죠.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의 종류는 이렇게 외우세요. 국가직, 민법, 사부입니다. 7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첫 번째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이에요.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 어린이집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의 종류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 지문에 있었죠.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죠. 300인 이상 이거나 또는 그 다음에 총 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라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정리해 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정 붙어서 부모 협동 어린이집까지 가로로 묶은 데는 시, 군, 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인가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정리가 됐습니까?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1번의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됐고요. 이 상시 영유아의 숫자가 우리 국가직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 상시 영유아의 숫자는 어린이집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 시간에 좀 배울 수 있고, 좀 제가 적는 것보다 말로 풀어드리면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부모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의 숫자가 11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20인 이하고요. 직장 어린이집은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남아요? 민간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3개가 남잖아요. 그것은 상시 영유아의 숫자가 21인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에 제정된 건데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가정, 건강가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 복지 증진 있겠죠. 두 번째, 이혼 예방하고 이혼 가정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분리에 근거한 가족관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성별 분리는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 이것을 지향합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해요. 양성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입니다. 가족 단위에 밑줄 치면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가부장제가 조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별 분리와 연관성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 고용평등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 기본법이란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설에도 있지만요.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해요. 성인지적 관점이 바로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응용되어서 나오면 어려운 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그러한 성별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것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해 나가는 걸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네, 성분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성분리적 관점이라는데 이 성분리적 관점이 이제 금방 읽었던 성별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별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정리했네요.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세 제도를 활용한 조세 동그라미요. 제도를 활용한 소득 보장 정책으로 끊어주세요. 특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 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저생계비는 매년 9월 1일까지 공표하게 되고요. 2015년에 최저생계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입니다. 그렇죠? 저소득층이에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가구 규모별로 최저생계비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미달됐다라고 했으니까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차액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조세 환급, 두 번째 힌트, 조세 환급, 환급은 다시 되돌려주는 걸 말하거든요. 조세 환급의 형태로 그렇습니다. 누가 지급해준다? 정부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라는 걸 찾는 거죠. 최저생계비 미달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세 환급의 그러한 개념으로 정부가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의소득세라고 합니다. 부의소득세를 우리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서 NIT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NIT라고 하는 부의소득세는 미국의 제도입니다. 미국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게 있어요.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EITC입니다. 한국의 EITC라고 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있죠. 근로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개 저소득층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뭐예요?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또는 실업의 함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라고 하고요. EITC와 유사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똑같진 않아요.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대개 이제 EIT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차상위 계층이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이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요, 4번 부의소득세 제도입니다. 누진세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직접세 소득세나 법인세는 누진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누진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조세 감면 제도가 있어요. 조세 감면은 뭐 세액공제, 되게 공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내는데 일정 부분을 감면 혜택 받는 것을 말하고 조세 지출, 조세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가 있는데요. 목적세는 어떠한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적세라 해요. 교육을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교육세가 있죠. 국방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 방위세가 있고요.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내는 세가 있죠. 뭐죠?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험도 마찬가지 목적세 성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급여를 줄 목적으로 걷는 거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회복지급여 중에 현물급여에 비해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자, 교환가치가 크다라고 했어요. 교환가치가 크면서 여기서 끊어보실래요? 자,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급여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교환가치가 나왔어요. 자, 교환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적 외 사용이 나왔죠. 목적 외 용도 사용이라 할게요. 정확하게 목적 외 용도 사용.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교환 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 외 용도 사용이 있습니다. 자, 급여를 우리가 이제 빅3 급여를 세 가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바우처라고 해요. 증서라고 하는 바우처. 최근에는 이 바우처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전자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이 바우처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의 문제 패턴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교환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사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내가 필요한 걸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교환 가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큰 게 바로 뭔지 아세요? 현금이에요. 현금이 교환 가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현물 급여도 아니면서 현금 급여도 아니면서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중간 급여가 뭐죠? 바우처라고 배우셨잖아요. 따라서 이쪽에 현물이 들어가요. 자, 현물이 들어가고 가운데에 바우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증서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보다도 이 교환 가치가 큰 게 증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의 사용이요. 돈을 줬습니다. 근데 목적은 필요한 데 쓰라고 줬는데 엉뚱한 데 써버릴 수 있죠. 그게 바로 현금이에요. 따라서 목적의 사용의 정도가 큰 것은 바로 현금이 커요. 현금이 크고요.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 외에 사용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현금이 가장 크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은 대개 주는 대로 받죠. 물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증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문제집은 다시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현물 급여에 비해 교환 가치가 크면서 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급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증서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증서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 바우처, 증서가 답이 됩니다. 자, 1번에 서비스가 있는데요. 서비스는 현물에 들어갑니다.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현물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조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즉 보호 제공의 원칙은 현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현물이 바로 서비스에 서비스가 바로 현물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 기회의 평등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기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권력인데요. 권력은 되게 이제 수급자분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버넌스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급여를 찾는 건데요. 이 거버넌스는 바로 합치 또는 협치를 말합니다. 합치, 즉 민관 파트너십을 말하는 건데, 민관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버넌스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권력이라는 급여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들어갈게요. 16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2010년도에 아주 생뚱맞는 문제가 하나 출제됐다라는 측면이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가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잖아요. 그 5단계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나오는 욕구와 그 다음에 산업복지, 오른쪽에 보면 산업복지 내용이 쭉 나와요.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해설을 장황하게 해놨는데 그건 산업복지론에 있는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이 생존, 2번이 안전과 안정,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 네 번째가 자아실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죠?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게 뭐죠? 자기 존중의 욕구, 자존의 욕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대목이 하나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면 조금 답이 빨리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산재보험이나 직업 안정이나 직업 훈련은 생존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생존과 연관성이 있어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적 위험, 산업재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안전을 확보받고 이런 것들이 생존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직업 안정도 마찬가지고 직업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협의가 있고 재임용이 있고 성과 배분제가 있고 경영에 참가하는 게 있고 소득 보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와 연관성이 있느냐? 자존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존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자존의 욕구와 관련성이 있는 개념이 뭐예요?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자존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인정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기 인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타인의 인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목인데, 이게 바로 자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존의 욕구는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 했나요?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니 경영에 참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해 줬으니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인정했으니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니 성과가 있을 때 배분해 주는 거고, 하나만 더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니 재임용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전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자존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의 욕구, 2번에 있는 안전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 안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 보장이란 것도 있죠.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어느 정도는 안정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써드린다면 사회보험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안전한 것이 확보돼야 되니까 이 정도를 적어 놓으시고요. 이게 바로 안전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어요. 안전의 욕구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갈까요? 3번은 쉽죠. 소속과 애정이죠. 소속의 동그라미요. 친목 행사나 취미 집단 활동이나 운동회나 가족 프로그램이나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속과 애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은요,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쓰세요. 자아 실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잠재력이라는 단어. 그럼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실적 표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능력을 다 발휘해서 실적 표창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고과, 내가 승진했다. 승진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장려금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은 다 잠재력 발휘인 자아실현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4번 지문 맞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2번 지문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고 나면 이게 쉬운데요.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와 그 다음에 산업복지에 해당되는 사례 문제, 아주 생뚱맞는 문제, 이 당시에는 생뚱맞는 문제라고 그랬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지만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 들어갈까요? 장애인복지법이 있죠. 1989년에 제정된 건데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인데, 급여에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소득보전제도라고 해요. 시작. 소득보전제도.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구성하면 이렇게 돼요. 장애인복지법상 소득보전제도,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상 소득보전제도는 자, 3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1번이 장애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수당, 18세 이상이면서 경증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게 주는 건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아동 하면 18세 미만이거든요. 18세 미만이면서 중증 장애인이거나 경증 장애인에게 주고요. 이 보호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인 경우에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보호수당이 있습니다. 보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보호자가 기초수급자이면서 자녀는요, 중증 장애이면서 18세 이상일 때 주는 것이 바로 보호수당이 됩니다. 요 3가지가 있어요. 자, 읽어줄래요? 시작.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3가지 알아놓으시고요. 아닌 것. 그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죠? 네,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장애연금 없어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도 없어요. 장애인연금도 없어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란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예전에 장애인복지법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놓으세요. 요 3가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면 돼요. 요 3가지는 되고, 따라서 이렇게 노트 하나 하시면 충분합니다. 답은 1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 장애수당, 니은 장애아동수당, 디귿 보호수당 됐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문제 별표. 복지국가 위기 이후를 뭐라고 하죠? 끊고요. 복지국가 재편기라고 그래요.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하여 제 수업이 제시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해설을 도표로 보시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는 정리가 될 수 있어요. 1번의 국민국가의 강화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국민국가라고 하면은 복지국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팽창기 때 나타난 특성인데요. 이 국민국가는 아시는 대로 국가가 복지 개입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팽창기 때 나타났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재편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1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뭐 탄력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시간선택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워크페어가 뭐라고 그랬죠? 워크페어. 일을 하는과 동시에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말했죠. 최근에 자활을 보시면요. 뭐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뭐 5시간 근무하는 자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시간 그대로 8시간을 근무하는 자활도 있어요. 그게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보수주의 경향. 신보수주의 하면 국가의 복지 개입은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국가 개입의 축소, 3번과 4번이 동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3번과 4번 중에 답을 체킹하면 그건 아직 개념이 안 쓴 사람이에요. 1번과 2번 중에서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할게요. 자, 제 수업이 제시한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학파들이 슌페테리안이에요.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입니다. 자,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거기 문제에서 아시다시피 이 녀석은요, 복지국가의 재편기 때 등장하는 거예요. 복지국가의 재편기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가 됩니다. 첫 번째 1번, 거기 지문에 있는 것을 보면 신보수주의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워크페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대하게 막 복지급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복지 개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요. 국가 개입의 축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여러분 이 신보수주의는 아시는 대로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역사적으로 본다면 팽창기 때 바로 노동당, 즉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복지국가가 팽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수당이 정권을 잡아요. 보수당이 정권을 잡아서 또 긴축재정을 하고 복지 개입을 축소하죠, 국가가. 그러면서 복지국가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보수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다시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신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고요. 이때는 이 복지 개입을 축소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보적인 자유주의가 아니라 바로 보수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 보수라고 보면 돼요. 정치적 보수라고 보면 돼요. 경제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신자유주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거기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기술이 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기술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이 노동 어떤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번째는 바로 기술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무술 중심의 사회, 기술 중심의 사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하나 더 한다면 예전에는 많이 찍어내는 것,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소비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때 효율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품종은 많아졌어요. 품종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소량 생산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거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는 재평기 때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CF, 우리 문제에서 국민국가의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강화라고 했는데요. 2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국가입니다. 제가 좀 말을 만들어서 넣었다면, 따라서 이 국민국가의 강화는 뭐 민족국가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 이러한 것보다 우리 사회복지 시험에서는 국민국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국가의 강화는 복지국가 팽창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지국가 팽창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복지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국민국가고, 이념은 3인주의와 연관성이 있죠. 3인주의. 여기는 뭐라겠죠? 신보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3인주의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당연히 국민국가의 강화와 관련성이 있네요. 자, 정리가 됐죠? 근데 여기는 3인주의고 여기는 신보수주의 영향이니까 제가 응용을 하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네, 국민국가의 약화가 됩니다. 국민국가의 약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국민국가의 약화는 바로 여기 있는 신보수주의 영향, 국가 개입의 축소,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신보수주의나 국가 개입의 축소는요, 바로 신자유주의와 연관성이 있죠. 위기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기 이후의 재평기 때도 위기기 성향을 갖고 있는 이념들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서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변형된 스타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변형된 것들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대목을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갈까요? 2000년 이후 끊어요. 이렇게 연대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연도를 좀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 정부는 자활을 위한 자활의 동그라미요, 사회적 투자 개념의 도입 등 생산적 복지 개념을 구체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2000년 이후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했던 게 생산적 복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제도로 구체화가 되거든요. 거기다 쓰면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의 동그라미요. 제가 시행일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재정이 들어가면 틀려버립니다. 재정은요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됐어요. 국기법의 제정일은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정으로 나오면 틀리죠. 2000년 이후라고 했잖아요. 이게 1999년이니까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맞죠? 강화한 거 맞습니다. 3번째,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끊어요. 의식주 전반에 무슨 보장? 생활권 보장의 따옴표. 생활권 보장의 개념으로 복지 정책이 확대되었다.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이런 것들은 다 생활권을 보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습니다. 4번째 틀린 대목을 찾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허가제, 여러분 시설은 허가제였지만 신고제로 바뀌었죠. 몇 년에? 97년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평가제도 도입, 평가제도는 시설 평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도입된 게 언제입니까? 97년입니다. 통해 민간의 복지 참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여러분, 민간의 복지 참여를 통제를 강화했어요? 아니죠. 시설 신고제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제도 도입하면서 많은 그 시설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참여하는 것을 독려했거든요. 따라서 민간의 복지 참여, 민간이 사회복지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신고하면 더 쉽거든요. 따라서 통제가 완화됐다 그래야 돼요. 거기 보니까 통제를 강화하였다 틀렸죠. 통제 완화입니다. 그러면서 민영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2000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번 지문은요, 연대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허가제도 틀렸고요, 강화도 틀렸습니다. 앞뒤가 전반적으로 다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의 답은 4번인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됩니다.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의미 있는 일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회복지시설이 그전에는 허가제였는데요.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신고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1회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규정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이건 시험이죠. 지금 시험 보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도입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험 시행은 2003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시험 시행은 2003년부터 이루어졌다. 법은 미리 바뀌었고요. 이 시행은 2003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 정도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두 번째가 평가제가 도입됐다. 세 번째 1급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19번 문제는 2000년 이후에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20번 들어갑니다. 개인과 조직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끊어보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 조직 안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을 개인이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 갈등이 역기능 요소가 아니라 순기능적 요소가 있다. 거기 보면 순기능, 동그라미,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보는 사회복지 행정 모형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거 조직 이론 중에 하나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에치오니의 구조주의 모형입니다. 구조주의 모형, 1번에 나오죠. 인간관계 모형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는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심리사회적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죠. 메이오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모형이 있어요. 행정관리 모형은 귤릭, 페열 이런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행정관리 모형은 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행정을 펼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행정을 펼친다. 그래서 이거 공공행정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행정관리 모형. 과학적 관리 모형은 테일러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경제적 유인책을 씁니다.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시간과 동작을 연구에 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 경제적 유인책을 해서 효율성,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자, 구조주의 모형이 있는데, 구조주의 모형은 또 구조주의 이론이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어요. 구조주의 모형은 이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주의 모형 하면 첫 번째 1번, 제가 좀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고전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을 신고전 이론이라거든요. 이 두 가지 이론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환경 영향을 강조합니다. 조직에 대한 환경 영향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구조주의 모형에서 지금 여기서 읽었던 거, 개인과 조직 간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기능적 요소로 보았다라고 했어요. 순기능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이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 순기능, 이 대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자는 에치오니가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행정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뒤에 보면 출제 예상 문제 점검 5문제가 있죠. 그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문제는 1번입니다. 1번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1번 문제는 정책론. 지금 정책론이 2문제가 있고, 아동복지론이 하나 있고, 기술론, 법제론, 이렇게 해서 5문제를 출제해 보았습니다. 다음 중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서 사회투자국가 가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동체의 윤리인 기회와 안전이 여기서 끊어요. 시장 경제의 역동성인 성장과 생산성을 결합할 수 있도록 믿는 이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체의 윤리가 있죠. 공동체. 그럼 이거는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전, 기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성장, 생산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제가 이걸 조금 가르쳐 드리면, 제가 사회투자국가 하면은 뭘 생각을 하겠죠? 네, 제3의 길이요. 사회투자국가 하면 제3의 길이라 해요. 그러면 3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됐다 그랬잖아요. 3인주의는 사회복지 요소예요. 3인주의는 사회복지 요소고, 신자유주의는 경제 요소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바로 work fair라고 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사회복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안전, 이게 바로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윤리. 그게 바로 복지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죠? 시장 경제의 역동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성장, 그 다음에 생산성이죠. 성장과 생산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1번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사회투자 전략의 핵심에는 경제적 기회의 확대가 경제 번영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박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가치가 뭐죠? 사회 정의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따라서 사회 정의의 토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기회의 확대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해요. 무슨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말해요. 장애인이요, 일자리가 생겼다. 경제적 기회 생긴 겁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 저소득층이 적립을 해서 희망 키움 통장 생각하면 돼요. 자산 형성을 지원해줘서 1,700만 원까지 내가 자활기금을 적립해서 내가 받았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경제적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 기회는 경제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을 이번에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길이 주장하는 사회투자국가는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3번 들어갈게요.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여기서 꺼내야 돼요. 생산 요소는 인적 자본보다 자본이나 토지라고 생각한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본과 토지보다 뭐라? 인적 자본 투자라고 해요. 제가 그랬죠. 제3의 길은 적극적인 복지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적극적 복지를 추구한다. 근데 그 적극적인 복지 추구가 뭐냐? 인적 자본 요소가 있다면 그 인적 자본의 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적 자본의 투자. 그게 바로 적극적인 복지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죠. 자, 일 하나 들어볼까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취약전 아동 아이들이요. 인적 자본들입니다.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공보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기에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자도 인적 자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실업자를 위한 교육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3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투자 국가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토지와 자본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아니라 인적 자본이 중요한 생산 요소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국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 잘못됐어요. 두 번째 줄이 잘못됐죠. 4번 들어갑니다. 사회투자는 끊어요. 시민들이 기회의 평등의 밑줄, 기회의 평등을 향유하며 이 기회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의 동그라미, 시민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시민 자신이 누구냐면 인적 자본들이에요. 그 인적 자본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 투자다. 그리고 그 국가가 사회투자 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4번이 맞고 3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지문 길죠? 이 지문이 좀 생소하죠? 여긴 전공서적에서 가져온 지문들이에요. 이러한 지문들을 잘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간 혼동되게 약간 빗끌려서 문제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제도적 관점 따옴표. 윌렌스키와 르본은 이분법적으로 썼죠. 자녀와 제도. 옳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1선의 기능으로서 제1선의 기능의 밑줄이요.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 제도적 관점과 자녀적 관점이 있는데 윌렌스키와 르본. 자, 윌렌스키 르본은 자녀와 제도, 자녀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거고, 자, 여기는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거죠.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자녀적 관점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1번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한다고요? 제1선의 기능으로, 퍼스트 라인이요. 제1선의 기능으로, 제1선의 사회복지하면 되겠죠? 제1선의 사회복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제도적 관점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낙인이나 응급조치적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끊어요. 수반한다 그럼 여기에요. 수반한다 그럼 여기고,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도적 관점이죠. 여기는 낙인이라는 게 있어요. 낙인이라는 것이 있고 응급조치적 요소가 있습니다. 응급조치적 성격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자녀적 관점이죠. 저기 정말 사회적 약자가 있다 그럼 응급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만 개입하는 게 바로 자녀적 관점이에요. 3번 들어갑니다. 개인의 공경은, 어려움은 그 말이죠. 자기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원인 가로.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회 구조적 원인이요. 자, 광범위한 원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공경의 원인을 사회 또는 환경에 존재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여기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거죠. 원인을.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개인적인 원인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겨라. 여기는 국가가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1, 2, 3번 모두 다 무엇입니까? 네, 제도적 관점.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끊어요. 비로소 활동이 시작되는 사회복지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시장과 가족이 우선 개입을 해요. 우선 개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랬으니까 실패할 경우 그래요.
자, 개입을 하는데 실패 시 자, 국가가 보충 개입하는 거죠. 국가가 보충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녀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시는 대로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자, 일 하나 들어볼까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근데 부양무자도 있는데 가족이요. 부양무자도 가난해요.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시장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라 저기에선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기관, 복지관 이런 거 만들고 거기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죠? 공공부조와 연관성 있는 것은 자녀적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도적 관점은 사회권적 성격이 있죠. 권리성이요. 사회권적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제도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사례로 한다면 뭐 사회수당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제도적 관점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사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은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동복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카두신이 말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지적, 두 번째가 보조적, 세 번째가 대리적 서비스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죠. 아동복지론 파트라고 제가 입력을 했고요. 자, 주커만의 동그라미. 주커만은 방어선 위치에 따라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마지막 보루인 3차 방어선까지 나누어요. 그래서 2차 방어선에 속하는 건 뭐냐라고 했어요. 1번 가족상담은요 1차 방어선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보조적 서비스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1차 방어선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아동 보호 서비스, 보호의 동그라미요. 그것도 마찬가지 1차적 방어선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위탁보호가 있습니다. 위탁의 동그라미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과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설보호가 있는데요. 이게 대리적 서비스 세 가지잖아요. 거기에서 위탁과 입양이 2차 방어선이에요. 시설보호가 3차 방어선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뒤에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것을 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카도신이 있고 주커만이 있는데 카도신은 첫 번째 지지적 서비스가 있다. 두 번째 보조적 서비스가 있다. 세 번째 대리적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서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주커만을 쓰겠습니다. 주커만이라는 학자는 방어선의 위치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나눴다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도식화하나 봐요. 지지적 서비스와 보조적 서비스 이 두 가지를 1차 방어선이랍니다. 1차 방어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리적 서비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가정 위탁, 두 번째가 입양, 세 번째가 시설 보호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가 바로 2차 방어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보호가 3차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례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지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상담하고 치료들이 있어요. 상담하고 치료 이런 것들은 다 지적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자, 보조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보육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보호 서비스,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 있죠, 아까? 예, 이것도 보조적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 보전 서비스, 이것도 바로 보조적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뭐 나와요? 2번 지문에 뭐 있었어요? 가정봉사원 파견이라 했죠? 가정봉사원 파견을 우리가 가사도우미 파견이라 해도 돼요. 가사도우미 파견도 여기 있는 가정보존 서비스, 홈메이커 서비스라는데 거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보호 서비스를 우리가 프로텍티브 서비스, 보호란 단어가 프로텍션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텍티브 서비스라고 하죠.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 보전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대리는 다 해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보가 있잖아요. 여기 보충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다 동의어입니다. 유독 보자가 잘 들어가요. 보육, 보호, 가정보전, 예, 소득보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이제 가정위탁, 거기 위탁이 있었습니다. 2차 방어선에 해당되는 거 아시겠죠? 네, 여기서 한번 딱 끊으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딱 끊으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는 1차 방어선, 여기에서 이 가정위탁과 입양은 2차 방어선, 시설보호는 마지막인 3차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가도신과 주커만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기술은 뭐냐? 실천 기술이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 기술인데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의 동그라미 힌트 나왔고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끊어요. 이들의 자신감 동그라미요.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기술로서 끊어요.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에 밑줄 쳐요. 편안한 감정을 다른 말로 하면 안도감이라고 합니다. 안도감이란 단어도 써놓으세요.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뭔지 아십니까? 재보증이라고 합니다. 시작. 재보증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정서적 지지는 재보증보다는 좀 약합니다. 인정도 그렇고요. 환기는 뭔지 아세요?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환기에다가 감정 표출을 쓰시면 돼요. 감정 표출이 바로 환기고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보증에 대해서 잠깐 정리합니다. 재보증은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회의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클라이언트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재보증이 이루어져요. 기술인데요.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쓸게요. 워커. 자, 재보증 기술을 쓰면요.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도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안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또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재보증은요. 사회복지사가 자, 수험생을 빗대서 해보면 선생님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너 이제까지 열심히 했잖아. 이제까지 모의고사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나왔잖아. 이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신뢰를 표현해야 돼요. 신뢰를 표현하는 가운데 재보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꼭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수험생이 이렇게 돌아왔다면 처음에 클라이언트 수험생은 이랬는데 나중에 재보증을 써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재보증을 잘 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도식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장애연금이란 건 없다고 배우셨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번 장애인연금 지급 안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장애인연금법에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제정된 거고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 있나요? 있다 했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있을까요? 네, 있죠. 여성 임신 근로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 필요할까요? 네, 장애인은 의료 재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1번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2강의 목표량은 끝났어요. 이제 제3강은 2010년도에 지방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010년도에 지방직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문제가 어쩔 때는 좀 어렵게 나왔고 어쩔 때는 좀 쉽게 나왔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이 지방직 문제는 해볼만 합니다. 상당히 해볼만 하고 앞에 있는 국가직보다 오히려
쉽게 출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3강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0년도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을 잡아야 될 것은 국가직 문제입니다. 국가직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제가 이제까지 쭉 했던 거 있죠? 예, 그게 좀 어려운 게 많았으니까 그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